이 회사가 1위 업체는 아닙니다. 자, 글로벌 전체 1위 업체는 바이낸스잖아요. 바이낸스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거래를 합니다. 근데 코인베이스는 전체의 80% 정도가 기관 투자자가 거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과 미국의 이해관계와 미국 고립주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코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은 바이낸스가 더 갖고 있지만 이 코인베이스라는 특징은 미국과 코인 시장이라는 두 개를 같이 투자한다. 안녕하십니까. 오정태의 투자비용법 오정태입니다. 세상이 계속 변화하면서 이제 코인이라는 것이 옆에 사이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메인 중에 하나가 됐죠. 사실 요즘 보면 생각해보면 투자 시장에서 원자재에 대한 관심보다도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메인이에요라는 말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지가 언젠데, 그리고 이 투자 구조상에서도 얼마나 이게 더 훨씬 더 핫한데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은 뭐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이렇게 많이 익숙했던 시장, 최근에 우리 이슈 때문에 환율이 많이 항상 영향을 주니까 이런 부분들 제외하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인 시장이 메인이 돼서 오투도 저희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포지션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넣어야겠죠. 세상의 흐름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투자 활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메인이 됐다라는 부분은 그거를 반영하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도 당연하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세상에 당연한 게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공부한 부분,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네. 코인 거래소 기업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고 네. 사실 거래소라고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은행이나 금융 기업 같기도 하고 음. 증권사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뭘 하는 회사인지 궁금해서 오늘 여쭤보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 회사가 본사가 없다라는 건 알고 계시나요? 이 회사가 코로나 때 본사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정말 디지털, 분산 체계 이러한 부분의 개념에 어울리게 이제 본사도 없어요. 다 재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에 대해 있어서 정말 이 거래소라는 것도 데이터 월드 상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미국 여행 가시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앞에서 사진도 찍고 뭐 트럼프도 지금 가서 최근에 두드렸잖아요. 개장할 때 그런 행사도 보고 방송국도 찍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이 디지털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 이 세계를 존재하는 이 친구는 두 명의 창업자가 만들었는데 한 명은 재밌는 친구라는 느낌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 사진 보면서 이 친구는 정말 공대생처럼 생겼다. 어렸을 때 공대생이 아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그 사람은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는 그 창업자 두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머리 이렇게 멀드 헤어하고 이렇게 인터뷰 많이 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의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약간 분위기가 너무 공대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환경공학자시고 어머니는 IBM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를 굉장히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많지 않았을 때 그때 공학자로서 IBM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하신 두 분이 그 부모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그러한 상황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 사회도 그렇듯이 2세, 3세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뭔가 이렇게 되게 잘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진 사회가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DNA와 학습을 계속 받았던 친구고 또 한 명인 발음이 좀 이 친구 어렵습니다. 프레드 어쌈이라는 친구는 되게 미남이더라고요.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미남인 친구고 이 친구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 프로게이머였다가 골드만삭스의 외환 트레이더로 들어가서 일을 했던 친구인데 저는 이 친구는 거의 많이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던데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CEO들이나 회사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대부분 다 그 CEO들이 직접 한 인터뷰를 어디 전달되거나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데 그걸 많이 안 보신 분들도 많으시는 것 같아요. 해외 투자할 때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몇 개 안 되는 영상에서 저는 자기 대학교 후배들에게 졸업 축하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봤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 사람들의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신의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가십시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이 호기심이 이끄는 곳에서 새로운 부분의 기회나 이런 부분들의 열망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부분,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였는데, 굉장히 너무 미남이라서 그런지 좀 멋있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는 친구는, 부모님의 그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은 걸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러한 그 가정 분위기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러한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났을 때 계속적으로 컴포트 존에서만 있었던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군대도 안 가고 아무것도 거기는 안 하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해외로 그냥 떠납니다. 가정을. 자기가 컴포트 존이 아닌 곳에서 내가 무엇을 정말 할 수 있고 무엇을 앞으로 해야 하는지라는 부분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 존을 떠나보는 것을 해서 아르헨티나를 가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가서 한 달 정도를 지내볼 생각으로 갔다가 1년을 있다가 오게 됐는데,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르헨티나 하면 여러분들 뭐 떠오르세요? 물가가 엄청나게 높은 거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게에서 가격표를 계속 붙여놓을 수가 없으니까 사이사이 하루 중에도 여러 번이 가격표가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 통화 시스템과 사회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1년 동안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피부로.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뭐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자기도 그런 걸 좋아하니까 논문들을 심심할 때마다 찾아보는 모양이에요. 그 찾아보는 와중에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사토시의 그 논문을 보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길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인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인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만들고, 회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많고, 그 부분이 자리 잡은 다음에 지금 회사가 메인이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오게 된 아주 재미있는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회사고, 이 회사의 특성은 이 회사가 1위 업체는 아닙니다. 자, 글로벌 전체 1위 업체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바이낸스잖아요. 바이낸스가 지금 하루에 거래 대금이 한 200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거래 대금은 한 8, 9조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위와 1위의 격차가 엄청나게 큰 상황이죠. 하지만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라는 측면으로 따지면 바이낸스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거래를 합니다. 근데 코인베이스는 전체의 80% 정도가 기관 투자자가 거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과 미국의 이해관계와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이라는 컨셉, 미국 고립주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코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은 바이낸스가 더 갖고 있지만, 그 부분을 또 실제로 성장해서 투자하려면 뭐 바이낸스는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라는 특징은 미국과 코인 시장이라는 두 개를 같이 투자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팔런티어를 떠올려 보실 수 있겠죠. 기술과 미국에 같이 투자한다라는 개념의 팔런티어는 매우 적당한 회사잖아요. 여기는 미국과 코인이라는 시장을 잘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코인베이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 관련돼서 생각하면 아직은 초창기인 것은 분명하고, 이 초창기에 대한 부분들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 중에서 그 어두운 돈들이 움직이고 불법적인 부분들의 자금들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뭐 마약 쪽도 움직이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도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러한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있었고, FTX의 파산이나 등등 여러 가지에서 얘네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안정성이 있느냐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거래소들에 대한 이 안정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직은 완전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 잡는 과정에 있어서 코인베이스는 미국 정부의 허가나 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장 많이 맞춰왔고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의 거래가 80%를 넘게 차지하는, 기관들은 그냥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의 주요 거래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쪽이 수수료가 좀 더 높아요.
그 바이낸스보다 훨씬 수수료는 비싸서 개인들은 굳이 둘 다 할 수 있는데 얘는 수수료가 비싸고 안정성이 높다고 하지만 수수료가 비싸대 라고 하면 싼 쪽으로 가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더 바이낸스 쪽에 개인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그러한 정부와의 소통,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제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의 주요 파트너이기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ETF의 제왕 블랙락이 협업사입니다. 코인베이스와. 그래서 그 코인베이스와 거래를 하고, 블랙락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페드에서 채권 거래를 할 때 그 채권 거래의 대행자가 블랙락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정부에 대한 기관들의 관련도가 높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블랙락의 CEO가 누군지 아시나요? 레리 핑크라는 아저씨입니다. 근데 이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블랙락의 CEO인데, 그 사람은 저랑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채권 세일즈를 처음에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채권 세일즈를 하다가 머리가 비상해서 운영 구조를 짜서 뭘 했냐? 금융공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그 안 좋은 기억인 서브프라임에 문제가 됐던 그 서브프라임 채권 구조, 상품 구조를 짠 게 이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고, 그때 그 세상이 다 박살나는 와중에서 ETF 시장을 또 만들어가지고는 지금 현재 블랙락이라는 곳의 CEO가 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블랙락의 협업사라는 그 구조상이랑 말씀드렸던 기관들의 거래 비중이 높다라는 거기서도 이제 밀접도가 높아서 제가 아까 미국과 코인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럼 뭐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같은 이런 대형 자산 운용사들도 스탁 네. 기관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죠. 또 아무래도 코인베이스의 어떤 안정성, 보안성, 그리고 인증까지 받다 보니까 도대체 이 회사를 그러면 은행, 증권사, 아니면 뭔가 보안성도 있다고 하니까 AI 어떤 기술을 가진 사업으로 봐야 될지. 크립토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벌써 그 기술 기업이 아니면 이 개념 자체가 접근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술이라는 것에 있어서 새로운 영역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에 분산이라는 시스템적인 방식에 대한 세상의 방식을 넣은 것이고, 또 하나는 화폐라는 것을 넣은 것이죠. 코인베이스, 코인이잖아요.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것에서 이게 우리가 화폐냐, 화폐는 아니고 자산이냐라는 부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다룰 때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이것이 자산이라고, 캐피탈이라고 정의했잖아요. 변동성을 자기는 엔진으로 삼아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캐피탈 네트워크다라고 개념을 정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화폐에 대한 것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잡느냐가 이 코인 시장에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화폐라는 개념을 얼마나 깊게 고민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이 회사가 달라 보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를 얘기 드리면,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거래소잖아요. 이 거래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쉽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냥 라스베가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라스베가스에 손님이 적게 오는 것과 많이 오는 것에 많이 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거래소와 증권사 같은 데들이 목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배팅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그 거래에서 수수료를 얻는 거잖아요. 쫀지 뜯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구조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것에 유리한 생각을 맞다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 코인베이스는 코인이라는 것의 변동성이 너무나 커져서 다루기가 어려워지는 화폐가 됐든 자산이 되면 좋겠습니까? 안 좋죠. 적정한 그러한 변동성으로 유지되거나 변동성이 지금보다는 좀 떨어져서 큰 돈들이 들어올 수 있고, 이러면 거래가 더 많아지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앞으로 향후 장기적으로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이크로 스트레이트 때 얘기했죠. 마이클 세일러는 변동성을 이 자기 비즈니스, 자기 회사의 엔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변동성을 활용해서 그것에서 더 키우고 큰 것을 가지고 CB나 다른 상품도 만들고 하는 데서 자기는 그 베이스를 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주요 플레이어인데, 코인 시장에
한 사람은 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에 이것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이 부분이 점점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 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코인베이스의 CEO는 이것을 화폐에 가깝게 보는 것이고요. 변동성이 이 부분이 큰 것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산에 가깝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주요 플레이어들도 이 자산에 대해서 어느 쪽에 대한 부분들이 컨센서스로 잡혀 있는 게 아닌 시장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어떠한 회사들을 봤을 때 같은 판에 있다라고 해서 같은 생각과 같은 사상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초기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이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또 코인 시장이 좋고 10만 달러를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네. 포모 영상도 있으면서 너도 나도 지금 코인에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죠.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지금 되게 많이 오르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앞으로 그럼 코인사이클에 빗대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똑같이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는 상장을 한 지도 꽤 됐고 그 사이에 이제 주가의 움직임에 어떤 것이 캐털리스트고 중요한 팩터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 대금이죠. 코인 거래 대금이 제일 중요하고 코인 거래 대금은 언제 증가하겠습니까? 코인 가격이 오를 때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그러한 차트가 있을 때 이 회사의 실적은 매우 기존보다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10만 달러의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온 부분은 이 회사의 실적에는 매우 플러스 값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투는 그런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상황을 투자를 하는데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지속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우리가 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뭐 말 그대로 계속 이렇게 가격이 안 빠지거나 더 올라가거나 하면서 거래가 는다. 그러면 너무나 가장 이 회사한테는 좋은 상황이겠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한 그 사람들의 접근이 계속 올라올 때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핫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들려요. 뭐 미국이라는 정부가 허가를 해줘서 된 것이고 미국의 재무부가 뭐 투자를 이제 하면서 이제 이 주요 기축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실 때 바탕 지식이 많은 상태가 좀 필요한데 좀 너무 핫하기만 하다 보니까 뎁스가 좀 없는 그러한 얘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화폐를 지금 다 잘 안 갖고 계시죠? 요즘은 다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화폐를 잘 안 갖고 계시죠? 오랜만에 보시나요? 네, 제가 화폐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화폐라는 것이 종이잖아요. 근데 이거 왜 이 종이를 왜 이것도 종인데 이 종이는 가치가 얼마나 할까요? 뭐 1, 2원 할까요? 근데 이건 가치가 왜 5만 원이라고 합니까? 이 종이도 또 작은데. 숫자가 써 있어서. 숫자가 써 있어서. 아유, 스마트하시다. 역시 우리 민혁 PD님이 되게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되게 당황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것은 이 합의를 했다라는 것은 신뢰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신뢰를 줬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신뢰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가치에다가 무엇을 사람들이 다 모아서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물성에 있어서는 훨씬 더 넓고 종이가 많이 들어갔지만 이 안에 인간들이 갖고 있는 추상성을 훨씬 더 많이 넣은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신뢰라는 추상, 이것이 어떠한 기준이 된다라는 그러한 추상, 이 개념들을 다 돈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뭘 넣느냐, 결국은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 이전에도 돈이란 부분이 있었지만 이 돈에 대한 성격들도 계속 변화해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무엇을 넣느냐, 여러분들과 제 욕심을 넣은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넣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욕망을 넣어놨다고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욕망을 두 층으로 쌓으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과거에 자본주의가 되기 이전에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매우 전보다 규모가 커진 자본주의 이전에는 중상주의가 있고 그전에는 또 농업만 하던 사회도 여러 사회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보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부채에 의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그러한 구조예요. 그럼 이 부채가 증가했다라는 이 구조는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이 과거보다
훨씬 더 그냥 신용에 의해서 거래되는 규모가 훨씬 더 증가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바탕이 뭐냐? 이 피지컬 월드 가지고만 안 되는 거예요. 신용이라는 것은 피지컬한 월드가 아닌,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 얘기하잖아요. 메타버스와 리얼 월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자체도 통화를 통한 메타월드. 그냥 뭐 우리 이러한 컵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러한 월드, 물성의 월드. 이 두 가지가 기존보다 훨씬 더 확대된 자본주의 구조에서는 이게 생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신뢰와 욕망의 더해진 값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코인은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디지털 월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디지털 월드에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욕망, 다 코인들 훨씬 더 세신 분들이 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만큼 제가 용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이 많은 용자분들의 그러한 욕망,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다가 이제 정부에서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되고 있으니까 그 신뢰도가 증가하겠죠. 이 두 가지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 참여자의 숫자는 전보다 많아질 확률이 높은 것이고, 이 참여자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부분이 맞다라고 하면 코인베이스의 CEO가 얘기하는 대로 변동성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최근에 그 코인베이스에서 50개의 코인을 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어서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의 구간에 자기네들의 역할을 더 증가시키려고 하는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인덱스화돼서 그 50개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우리 MSCI 월드요? 네, 월드, 이머징 등등의 어떤 종목이 들어가냐 나가냐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하잖아요. 기존에는 코인 시장은 주요 거래소에 상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는 추가적으로 그 인덱스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가지고 또 그런 식의 현상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레이어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플레이하기 적절한 구조로 계속 이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왜냐? 이쪽에서 리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도들이 잘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전보다 사람들의 참여자가 높아지고 거래가 많아지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메이저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큰 그림을 많이 이제 그리시는 분들은 미국의 부채 문제까지도, 미국의 통화 커런시 약세까지도 이 크립토 시장이 해결하고 이런 소설들을 많이 좀 쓰시는데, 이 돈에 대한 역사에 대한 것과 돈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좀 고민을 하시고 그런 소설을 좀 쓰시면, 저는 소설을 누가 뭐 하는데 제가 하나 말라 해줄 수 없습니다. 더 좋은 소설을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시간이 나중에 날 때 너무 한 번에 다 얘기할 수 있는 주제는 하기에는 너무나 크니까, 자, 화폐의 입맛만 살짝 보여드리면, 많은 경제학에서, 저도 경제학과를 나온 사람인데, 이 주류 경제학에서 화폐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이것을 경제적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를 했어요. 주류에서. 근데 여러분들 주류가 늘 맞습니까? 주류는 안 변합니까? 그것도 다 변하잖아요. 이 주류 경제학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이 특이한 움직임들을 다 설명하지 못해요. 화폐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까? 화폐가 지금 미국의 달러가 지네 마음대로 맨날 하고 달러가 강해져야 유리하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현상만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은 경제적이면서 정치적인 현상인데, 기존의 주류 경제학은 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현상을 넣지 않았어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경제와 정치와 과학이라는 세 개를 다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주류 경제학은 정치와 과학을 넣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화폐 이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화폐라는 것이 매우 베이직한 부분의 어떠한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것으로 이거를 정의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실질 현상과 너무나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화폐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화폐를 사용하기 전에 경제가 발전된 단계에서 물물 교환이라는 부분에서 화폐 경제로 넘어왔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주류 경제학의 순서상인데, 이거 쉬운 상상인데요. 여러분들이 한 1000년 전, 2000년에 지금 왔다고, 타임머신 잠깐 있다고 하고 와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막 사실은 돈이 정확하게 이 가치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 당시에. 개판이에요. 막 맨날 싸움들 하고 막 찔러 죽이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누구한테 무언가를 신뢰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간에 자기가 정말 생활에 필요한 먹을 거, 가구, 옷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물물 교환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화폐 경제라는 것이 발전된 단계가 아니라 외지에서 갑자기 누가 왔어요. 혹은 죄수들, 이러한 신뢰가 안 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사용된 게 화폐예요. 그러다가 왜 화폐가 많이 퍼졌냐? 군대들이 이동하면서 십자군 전쟁이나 멀리 장기간 이동하는 군대들이 생겼어요. 그 멀리 이동하는 군인들한테 월급도 주고 뭔가를 해야 되고 물건들도 갖다가 보급을 해야 돼요. 그러한 과정에서 주요 군사 이동지에 시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자본시장, 주식시장, 코인시장 하고 있는 이 시장이라는 게 자연적인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주요 시장이 생긴 것이 아니라 군사의 이동과 군사에 대한 보급 때문에 시장이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이게 정치가 시장이라는 것도 최초에 크게 만들 수 있는 진원지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 경제사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바뀌어요. 근데 요즘 코인에 대한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주류경제학 베이스에다가 새로운 과학을 올려놓거나 약간 접목이 이상하거나 이러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언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연계성을 여러분들이 쭉 잡으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인베이스가 되게 기업적으로도 그렇고 화폐와도 연관이 높고 크립토커런시랑도 연관이 너무 높은데 네. 국민연금이 네. 더포트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투자한 걸로 알려져서 네. 그렇다면 우리 전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유망 기업으로 보면서 네. 좀 관심 있게 봐야 할지 25년도에 코인베이스를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25년도를 보면서 지금 코인베이스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 시장 자체가 주류가 아닌 상태에서 주류 중에 하나로 이동하는 그 위치가 이동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옮겨지는 상태에서 크립토 거래소들에서 아이디어들은 있지만 제도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많은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냥 위치 변동만이 아니라 위치가 변동 상태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이나 그러한 거리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면 활성화라는 과정이 생기겠죠. 그 두 가지와 그 두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머스크가 지금 우리 예전에 처음에 얘기할 때는 도지코인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지금 미국 정부의 한 그 축을 다루는 이름까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메이저화된 부분들의 현상들에 모든 곳에 다 이 개념들이 끼어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거래에 대한 부분들에 이 거래 방식에 대한 개선, 앞으로 이게 정책적으로 기존의 통화 시스템과의 충돌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되겠지만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계속 여기까지 뭔가가 있어요라고 앞에 무엇이 있다라는 방향성을 계속 제시할 수 있는 얘기들을 꾸준히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꾸준히 생산하는 거를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가 좀 활기차게 해봐 라고 지금 허가권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정치적인 포인트, 그다음에 제도적인 포인트, 그다음 기술적인 포인트,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포지션을 저희는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상황에 봐서는 지금보다도 또 더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그러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5년에는 조금은 좀 평균적인 기대보다 미국 시장에 대한 평균적인 기대보다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와 알렉스 카프를 다룰 때 매우 큰 개념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류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라는 것이나 여러 가지.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그 비슷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매우 현실적인 개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투 채널하고도 그 부분은 저는 겹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economic freedom이라는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을 자기는 사람들한테 주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말씀드렸던 아르헨티나 이런 곳에서 실제로 살아보면서
그게 얼마나 삶을 바꾸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뭐 자기의 그 경험,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많이 우러나오는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코노믹 프리덤만이 아니라 휴먼 팀 휴먼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머스크가 인류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휴먼 팀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의 새로운 영역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기존에 생각했던 영역보다 더 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방향성을 잡아야 하지만 그래야만 새로운 부분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앞으로 이런 사람들과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의 투자하는데 포지션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시가총액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이러한 부분들의 중요성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우리는 틀에 갇혀 있는 사회를 아직 살았던 부분들이 많은 사회잖아요. 이 틀을 넘어설 수 있는, 깰 수 있는 그러한 생각, 그것이 바로 창의력과 상상력, 이러한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세상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의 중요성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전후에는 자제분들이 있는 그러한 전우님들도 많으실 테니까 그러한 이 사고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그러한 범위의 확장,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부모님 사진을 보여드린 게, 얼굴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이 얼굴의 표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키우는 자식은 아마 훨씬 더 좀 마음이 열리고 편안한 상태에서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도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